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연세대학교 논술에 합격한 뒤 저와 같이 논술 공부에 매진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효율적인 논술 학습 방법을 연구하는 연세키퍼라고 합니다. 우선 해당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중한 시간을 써서 제가 드린 과제를 수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균관대 2021학년도 인문 2 해설 강의를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술 칼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7개의 제시문을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중 어느 주의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라는 과제를 내드렸는데요. 지금과 같이 성균관대, 그 다음에 경희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 이 세 학교는 1번 문제가 지금과 같이 여러 제시문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는 것을 문제로 제시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시문이 A와 B 입장 중에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답을 맞추셔야지만 문제 2번, 3번 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제시문 1은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앞서기에 앞서 혹시나 나중에 다른 유형에서 또는 다른 학교에서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가 나온다면 다음의 배경 지식을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인간중심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인간과 자연을 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생태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자연이 동일하다. 다른 말로 하면 구분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생태중심주의의 핵심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심 입장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해도 아마도 이후에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가 나왔을 때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제시문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과 땅이 합하여 만물이 생기고 음과 양이 만나여 변화가 일며 본성과 인의가 합하여 천하가 다스려진다. 갑자기 하늘과 땅이라는 말이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봅시다. 여기에 인간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죠. 자연이라는 말은 있어도 인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은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제시문 1이 인간 중심주의든 생태 중심주의든 인간과 자연이란 단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지만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는지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하늘, 즉 자연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걱정하지 말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만물을 낳을 수 있으나 만물을 다스릴 수는 없으며 땅은 사람을 서게 할 수 있으나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큰 개념이고 뭔가 마치 어떤 거를 지배를 하는 그러한 주체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능이 없대요. 그 말은 즉슨 뭡니까? 하늘과 땅이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말은 결국엔 누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다스리지 못하는 이 공백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저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도 끊임없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계속해서 예측하는 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논술 제시문을 읽을 때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끊임없이 고려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까지 같이 인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진짜 뒤에선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게 맞는가? 라고 한다면 이 제시문 1은 인간 중심주의에 해당이 되겠죠.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속 만물이 살아있는 사람의 무리는 모두 성인을 기다린 후에야 적절히 구분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예요? 그리고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을 기다린 후에야 구분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없을 때는 구분되지 못한다라는 거고 하늘을 높이 추승하여 사모하는 것과 물건을 축적하여 사용하는 것 중에 어느 편이 나은가?
그래서 이후에는 계속 이런 단어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높이 추승하여 사모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물건을 축적하여 사용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은가? 하늘을 쫓으면서 가리는 것과 하늘의 변화 규율인 천명을 장악하고 이용하는 것이지 어느 것이 더 나은가? 계절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과 계절에 응해 그것을 활용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나은가? 사물의 변화를 방치하며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과 인간의 재능을 다해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 어느 편이 더 나은가? 만물을 생각하면서 분별하고 관상하는 것과 만물을 이용하면서 일치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은가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즉 A가 더 나은가 B가 더 나은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건데 어때요? A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개입이 없는 걸 뜻하죠. 하지만 B는 어때요? 여기는 인간의 개입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방기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은 만물 본래의 실정을 잃는 것이다 라고. 즉 인간의 노력을 방기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지금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이 제시문 1의 필자는 결국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인간의 노력을 방기하자, 즉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지 말자, 절대 무시하지 말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노력을 중시하는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1에서는 A에 해당하는 즉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자연물을 바꾸게 하는 것이 본래 만물 본래의 실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1은 인간이 자연을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라는 제시문이죠. 그러면 제시문 1은 어떤 제시문이 된다? 바로 인간 중심의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런 고전 제시문이 나올 경우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고전 제시문이 이렇게 좀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즉 한 문장 한 문장이 이해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뒷부분까지 계속해서 읽어주자라는 거죠. 자, 한번 2부로 돌게요. 제시문 2도 좀 고전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허자가 거듭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자 시롱이 말하기를 네가 마음이 흐려져 홀린 것이 너무도 심각하구나. 용이 물고기를 놀라게 하지 않음은 그들 세상에 혜택을 베푸는 것이요 봉황이 참새를 겁나게 하지 않음은 그들 세상에 대한 다스림이다. 뭐 이런 조금은 애매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고전, 여러분들이 고전 제시문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뒤에 정리되는 문장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다음 문장을 넘어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띡띡띡 걸려가지고 내가 막 걱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글을 읽으면 사실상 여러분들의 잘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글도 제대로 못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는 용기도 우리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 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시문 2가 이해가 안 되면 제시문 3과 제시문 1이 이해를 시켜줄 거예요. 얘를 제대로 읽으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 넘어가 보자. 일단은 뭐 용이랑 뭐 봉황 이런 게 나오고 있네요. 확실한 건 용이나 봉황은 인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한 구름이 5가지의 고운 색깔을 보이는 것이 용이 차려입은 꾸님새요. 온몸에 두른 아름다운 무늬는 봉황이 차려입은 꾸님새다. 그러니까 뭐 자연의 모든 것은 다 용과 봉황의 어떤 움직임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여기에 인간이란 말 나오나요? 없죠. 그러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안 중요하다. 뒤로 넘어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는 것은 용의 무기이자 형벌이며 높은 언덕에서 곡조를 끼우는 것은 봉황의 예절이자 음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군신, 병법, 예절 이거 다 누구 겁니까? 다 인간들 거죠. 이 병법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 병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디서 왔다? 벌, 날아다니는 벌에서 왔고 인간의 병법, 즉 군사 작전을 사용할 때의 병법은 개미한테서 왔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예절은 박쥐에게서 왔고 그 다음에 인간이 금을 치는 건 거미에게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만물을 스승으로 삼는다. 여기서 성인은 또 인간이죠. 인간은 만물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대요. 너 또한 만물의 일부인 것을 그러면서 여기서 좀 핵심 키워드가 나오죠. 너 또한 만물의 일부다 라는 말은 뭐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어떻다?
일부다.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지 않는 것이냐라고 지금 질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입장, 즉 자연의 입장에서 만물을 봐라. 자연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이나 자연은 모두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과 자연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친구는 어떤 입장이죠? 생태 중심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2는 생태 중심주의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제시문 3도 한번 볼게요. 자, 그는 자신의 저서인 신 아틀란티스에서 유토피아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 자연을 탐구하는 학문의 이상적인 조직화에 대해 솔로몬의 집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가 누군지는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게 이 책이 신 아틀란티스인지 이런 것도 몰라도 돼요. 어쨌든 지금 이 제시문 3의 글쓴이가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 키워드는 뭐죠? 뭔가 이런 유토피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 유토피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자연을 탐구하는 학문의 이상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땅이 유토피아구나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히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제시문 3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을 탐구하는 학문의 이상적인 조직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었듯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글쓴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죠. 그럼 글쓴이가 하고 싶었던 말이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에 집중하여 읽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제시문 3은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가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구나. 이게 이 제시문의 핵심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지혜로운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딴 솔로몬의 집은 과학자들이 시설과 재정 지원을 받아서 인류의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곳이래요. 그러니까 즉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복지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류의 복지에서 여기 인류는 뭘 의미래요? 인간을 의미라는 거죠. 즉 자연을 실험을 통해서 자연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오직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인류의 복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정답이 나왔죠. 이건 뭐죠?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실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시문 3은 인간 중심주의에 해당하겠죠. 혹시 모르니까 좀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의 유토피아 국가에서 솔로몬의 집은 정치 조직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솔로몬의 집, 다른 말로는 뭐죠?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으로 가는 길을 여는 곳은 정치 조직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말한 솔로몬의 집은 과학기술의 사회화를 통해 인류의 현 상태를 훨씬 더 개선할 수 있다. 이거 다 뭐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뭐 아틀란티스 섬에 세워진 솔로몬의 집에는 과학의 다양한 분야가 세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러한 솔로몬의 집은 과학자가 정치 집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공공의 복지, 다른 말로 하면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연구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유용성, 다른 말로 하면 인류의 복지를 위해 뭐 기후 실험실, 양봉 실험실, 뭐 과학 실험실 등 영역에 맞게 설치된 많은 실험실이 있다. 그래서 뭐 지진, 홍수, 가뭄 등을 예측하고 동식물의 성장과 촉진, 잡종의 생산, 새로운 금속 예술품의 제작,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한다. 라면서 조금은 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연을 실험하는 거 다 뭘 위해서다? 전부 다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거다? 인간 중심주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우리 이제 4개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제시문 4. 모래군의 12달을 읽다 보면 안정되고 조화로운 생태적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대요. 뭐 사실은 이 첫 문장에도 그렇게 쓸모있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뭐 인간과 자연 그 어떤 내용도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모래군의 농장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땅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인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이란 말 나왔네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해야 된다? 땅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거 높은 확률로 뭐 생태 중심주의겠다. 왜냐면 인간이 자연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뒤를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규모의 자급자족형 농장 생활이 일반화될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삶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까
소규모의 자급자족형 농장으로 살아야지만 이상적이다. 여기서의 자급자족이라는 말은 뭐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자연을 우리가 마음대로 경작을 하고, 그러니까 산을 밀어버려서 거기에 농사를 짓고 이런 것들은 자급자족이 아니고요. 그냥 옛날 사람들처럼 뭐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는다거나 하는 식의 자급자족형 농장 생활이 여기선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뭐예요? 인간이 굳이 개입해서 자연을 막 바꾸지 말고 자연에서 필요한 것만 자급자족형으로 사는 게 그게 이상적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정답이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제시문사는 생태 중심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생태 공동체에서 특권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대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죠. 그 말은즉슨 뭐예요? 그래서 대지윤리라고 하는 게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니라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키며 인류에게 동료 구성원과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공동체에서 특권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럼 뭐예요? 인간은 무가치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즉 인간과 생태가 어떻다?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제시문사는 뭐다? 생태 중심주의다. 그래서 여기선 뭐 예를 들어라고 하지만 뭐 이런 참나무가 죽고 뭐 다른 종들이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혜택을 얻고 이런 공동체의 각 구성원이 다른 존재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사용하는 자원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은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서 뭐 기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죠? 그러니까 뭐 인간도 자연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자연도 인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어차피 정답 찾는 데는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제시문 5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간섭 의무라는 조금 어려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어떻다? 뒤에서 어차피 이해시켜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자라는 거죠. 어쨌든 어딘가에 불간섭해야 된대요. 어딘가에 간섭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게 의무래요. 그래서 개별 유기체나 유기체 집단에 대해 어떤 행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요. 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불간섭한다는 건 뭐다? 개별 유기체, 즉 개별 뭐 사람이든 그게 자연이든 어쨌든 이런 개별적인 존재들에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라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내버려둠으로써 여기서의 그들은 뭐 인간일 수도 있고 뭐 자연일 수도 있죠. 좀 더 정확하게는 뒤를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답이 바로 나오네요. 야생의 자유를 존중하래요. 그러니까 제시문 5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생의 자유 존중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들 중 일부는 자연의 경쟁과의 싸움에서 질 것이고 또 다른 일부는 자연적 원인들로부터 오는 피해에 시달릴 것이다. 이 말은 뭐죠? 그러니까 뭐 야생의 자유를 존중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가 인간을 해치는 등 경쟁자와 싸워야 되는 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일부는 자연적 원인들 뭐 화산이든 아니면 뭐 기아든 기근이든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있지만 이 문제점이 이 논지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도덕행위자로서 우리의 적절한 역할에 관한 한 우리는 손을 떼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불간섭해라. 간섭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간섭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자연계가 온전하다는 심오한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뭐 심지어 뭐 자연재해 때문에 생태계 전체가 심각하게 교란된 경우에도 우리는 의무를 지켜야 하며 손상을 복구하려는 시도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게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불간섭해라. 끝까지 간섭해서는 안 된다. 뭐 하지만 혹시나 하지만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앞과 뒤가 서로 대비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우리 행성의 오랜 생명 역사에서 자연재해는 항상 많은 생명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해를 일으켰대요. 실제로 자연선택이라는 바로 그 과정이 계속해서 멸종을 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뭐 개입을 안 하면은 어떤 종은 멸종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자연선택이라는 바로 그 과정이 계속해서 멸종을 야기한다. 그래서 재해 후에는 항상 재조정이 서서히 진행되어 종 개체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근데 이렇게 멸종하면 슬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멸종을 하면 결국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서 새로운 종들이 생겨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문 5는 끝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자연을 막 자기 마음대로
발휘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이 자연을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활용하면 안 된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5는 생태 중심주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잘 찾으셨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제시문 6번. 기독교적 공리주의건 서양의 전통적인 도덕적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항상 그들의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고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기독교건 공리주의건 서양의 모든 도덕적 가르침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고 가르쳐왔대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어때?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거나 생태계를 파괴시키거나 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때요? 자연을 마구잡이로 활용을 함으로써 자연을 넘어서 같은 인간에게도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앞에 첫 문장에서 얘기했듯이 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어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적 분석은 환경 윤리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을 해준대요. 환경윤리란 말도 나왔네요. 이제 이 다음 문장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주의 사회의 물질적 탐욕을 한탄하면서 자연에 대한 더 감수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대요. 그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하니까 이거 생태중심주의인가?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었죠? 생태중심주의면 인간과 자연을 동일하게, 즉 구분을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기로 대두되는 새로운 윤리는 심미적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감수성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환경 오염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성이 있는 사회라면 황폐한 도시, 황량하고 더러운 집, 유례 없이 보기 흉한 예배당, 슬래그, 더러운 강, 폐품 처리장 등 산업화 이후의 풍경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래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일단 많은 학생들이 그럼 이거 생태 중심주의인가 보다. 이 자연에게 감수성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생태 중심주의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먼저 감수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인간과 자연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 자연을 그대로 두고 자연도 인간을 그대로 두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불쌍하게 여기고 감수성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해야지. 그래야 된다. 즉 자연과 인간 사이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명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이 부분만 읽고 정답을 찾는 그런 이제 제시문도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래도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 문장까지는 꼭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자연을 보살펴야 하는지, 즉 어떻게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근데 그 자연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연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6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었죠? 인간 중심주의의 전제는 뭐라고요? 인간과 자연을 일단은 뭐한다?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다면 조금은 더 제시문을 쉽게 분류할 수 있었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시문 7. 인간 사회에서 여성이 억압받는 방식과 인간 활동에 의해 자연이 억압받는 방식은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비슷하대요. 그래서 여성과 자연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생태 위기를 비롯한 문명 세계의 위기는 남성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라면서 조금은 좀 어려운 얘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첫 번째 문장만 봐도 대략적으로 정답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여성이 억압받는 방식과 자연이 억압받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여성과 자연이 비슷하단 말이죠. 그럼 여성은 뭐죠? 인간이죠. 자연은 자연이고요. 즉 인간과 자연이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높은 확률에는 생태 중심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뒤에 하지만과 같은 그런 접속사가 있다면 다른 이제 말로도 우리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인지는 하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부장제의 위기 질서적이고 이원적이며 억압적인 사고방식이 여성과 자연 모두에게 해를 미친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남성 중심주의 또는 이런 가부장제, 이렇게 인간의 것이 굉장히 여성과 자연, 즉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해를 끼친대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즉 이런 여성과 자연을 같은 입장에서 보는 이 관점에서는 힘, 권력 등 전통적인 남성적 덕목이 아니라 이런 여성적 덕목이 더 인정받고 우월하게 취급되는 사회일수록 덜 공격적이면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부장제에서 이제는 돌봄, 양육, 직관성에 대한 사회로 나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중국의 전족, 마녀 재판, 과거의 수절, 즉 여성에 대한 남성의 범죄와 억압이 자연에 대한 범죄와 환경 오염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답이 나왔죠. 즉 인간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면 결국 이것이 누구의 피해로까지 이해된다? 자연의 피해로까지 이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이 동시에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와 유사하게 뭐 자연이나 인간 본성은 역사 속의 계급관계, 사회 구조, 뭐 생산관계 등에 따라 형성되고 이렇게 구성된 여성과 자연에 대해 차별적인 위계적인 질서 구조에서는 여성과 자연을 열등한 것, 타자로 취급하면서 차별과 억압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차별과 억압을 하는 존재들은 어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옛날에 뭐 흑인 노예라고 했을 때 그들을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억압한 다음에 나중에 뭐까지 해요? 착취까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착취하고 더 나아가서 자연을 착취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해방하는 것이 자연을 해방하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만 한번 보고 정답을 찾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바로 여성과 자연을 같은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자연을 같이 봐야 한다라고 얘기, 즉 다른 말로 인간과 자연을 같이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일 수밖에 없다? 생태 중심주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간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제시문은 제시문 1, 그 다음에 제시문 3, 그 다음에 제시문 6 에 해당했고요. 생태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제시문은 제시문 2, 제시문 4, 제시문 5, 그 다음에 7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린 과제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실제로 작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넘어오셔서 제 영상까지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논술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그런 쪽지나 이런 기타 등등의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빠르게 확인을 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칼럼과 자료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그럼 이상 연세키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